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거의 뭐 문재인 정부 이후에 그 5년 만에 그 한미가 이제 전면전 훈련을 오늘 13일부터 시작했고 이에 대해서 이제 북이 뭐 그 미사일 세례를 퍼붓었죠. 그것도 이제 한미가 유격할 수 없는 음 이제 오늘인가요? 오늘인가는 이제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을 했고 그다음에 며칠 전에는 이제 각 비행장을 겨냥한 이제 그 그 미사일을 발사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회피 기동할 수 있는 거라서 그 유격이 불가능한 거랍니다. 어쨌든 이제 한미 군사훈련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휴전 직후부터 뭐 포커스 계열, 그다음에 뭐 프리덤 계열, 그다음에 독수리, 키 리저브 이런 것들이 쭉쭉 있어 복잡해 왔는데요. 이런 한미 군사훈련이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종류를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이제 소규모의 군사훈련을 쭉 해오는데요. 이것 말고 이제 대규모의 군사훈련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미군까지 투입되는 건데 첫 번째 군사훈련은 전면적 상황에서 지휘소, 그죠? 지휘부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전체, 한반도 전체를 전면전 상황으로 해서 이제 그 한국의 그 합동참모부와 그다음에 미국의 합동참모부, 그죠? 물론 이제 양국의 대통령까지 연결되겠지만 한미 상호방역이라든가 주한미군이죠. 그다음에 그 한미 연합사에 의해서 전시 작전권을 미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미 사령관, 즉 주한미군 사령관이 중심이 되는 이런 지휘소 훈련을 하고 여기에는 이제 워게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시절에 워게임을 해보니까 개전 초기에 며칠 만에 60만 명이 수도권에서 사망한다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그 지휘소 훈련은 1954년에 유엔사가 실시해온 이제 포커스 렌즈 연습이 이 기원입니다. 지휘소 훈련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북이 그 도발 행위를 했을 때, 그죠? 무력 공격을 했을 때 초기 대응하는 훈련입니다. 을지 연습인데요. 한국군 정부 그다음에 주한미군죠. 주로 이제 그 북의 무장공비 침투 1968년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정리된 거로서 북의 침투 즉 비정규적이죠. 비정규적 연습으로 시작했다가 정규전까지 가게 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을지 연습이라는 거죠. 이거는 해외 미군이 아직 그 이 증원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해외 미군이 증원되는 거죠. 그 연합 전시 증원이라 그래서 전면전 상태 때 해외 미군이 유입되는 키 리졸브입니다. 키 리졸브는 이제 뭐 그 결심, 그죠? 미군이 뭐 한국군을 지원하겠다 뭐 그런 결심 그런 내용을.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는 이렇게 해외 미군이 들어와서 주한미군과 그다음에 한국군과 함께 전면전을 하는 거죠. 초기에 북의 어떤 도발을 격퇴하고 그다음에 북진 상륙작전 혹은 뭐 지휘부 참수 최근에는 뭐 핵무기 무력화 이러한 것들을 하는 이 전면전의 그 독수리 훈련입니다. 이게 이제 실제 전투 훈련인 거죠. 전투 훈련 마지막은 그래서 이렇게 그 해외 미군을 배치하는 훈련과 전투 훈련은 야외에서 이어지는 야외 기동 훈련이고 이것이 이제 통상 연달아 이제 같이 따로따로 했었는데 이제 같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독수리 훈련의 기원은 1961년부터 해왔던 것들을 이제 베트남 공산화 이후에 그 이 해외 미군 특수부대, 공수부대 이런 거겠죠. 특전단이 참여하는 걸로 확대하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점차 확대해서 해외 미군이 69만 명까지 배치하는 그런 형태로 돼서 항공모함, 뭐 전투비행단, 그다음에 오키나와 미 본토의 신속 해병 기동군이죠.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일제로 두 개의 전쟁, 예를 들어서 뭐 두 개의 전쟁은 어떨까?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것과 가상의 뭐 중동 아니면 한반도와 뭐 유럽 이렇게 되겠죠? 이런 두 개의 전쟁을 상정한 거고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대만과
한반도에서 동시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어쨌든 두 곳에 일어난 전쟁에서도 승리하겠다는 그런 음, 그 계획 하에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1982년에는 그 적군, 그죠? 북이죠, 북조선. 북조선군을 상정해가지고 적군과 아군을 나누는 거죠. 대항군, 대항군. 그래서 전면적인 정규전에서 이제 이 적군을 상정한 쌍방훈련, 대항군이 있다는 겁니다. 대항군. 실제로 대항군이 같이 한다는 거고. 팀스리프트 훈련하고도 같이 하기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독수리 실제 전투 훈련이죠. 초기에는 이제 후방에 침투한 특수부대를 저지하는 것과 그 이후에 이제 그 상륙작전, 그죠? 그다음 북진 뭐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걸로 상륙작전은 주로 원산을 상정해서 하게 되고 예비군까지 포함되는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한미 훈련은 크게 보면은 키 리저브, 해외 미군 배치, 그다음에 대규모 전투 그죠? 그리고 유사시에 그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유사시에 북의 어떤 도발, 무력 침투에 대응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 다 종합한 게 이제 지휘소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시절은 이것들이 다 축소 시켰겠죠. 다 축소시켜서 그 키리졸브 훈련도 축소를 하고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어, 그 부대 동원하는 부대를 대대급 이하 소규모로 하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윤석열 정권에 와서 이게 전면전 훈련이 부활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한미 군사 훈련은 팀스피트 훈련이죠. 베트남 공산화 이후에 정리됐고 93년까지 됐고 처음엔 10일이었던 게 두 달 이상으로 그죠? 거의 석 달까지 연장이 되고 병력 규모도 20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야외 훈련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고 이 팀스피트 훈련은 바로 한미 상호 방위조약과 그 한미 사령부에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한국군과 미군이 협의한 데지만 실제로는 전시 작전권이 미군에게 있기 때문에 미군 그죠? 미국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 사령관인 한미연합사 사령부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아까 말한 것처럼 유사시에 주한미군 이외의 해외 미군을 신속하게 배치하고 그것을 작전을 하는 것, 그다음에 작전 이후에 배치된 수십만 명의 해외 미군을 다시 복귀하는 이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훈련 내용이 초기에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북의 비정규전에 대한 초기 대응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도 역시 북이 이 비정규전으로 인해서 뭐 수천 단위의 정도의 침투는 가능하지만 현재 북이 전면전으로 침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나. 훈련의 내용도 북의 그 비정규전에 대해 대응하는 것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상륙작전 중심이었지만 점차 해상과 공중에서 이제 전략 무기죠. 항공모함, 잠수함, 그다음에 핵, 그 폭격기, 그다음에 스텔스 전폭기 이런 것들을 동원하면서 화학전과 핵전쟁까지도 포괄됐고 북핵무기 문제가 94년부터는 이게 남북이 그 유화 분위기 되고 팀스피드 훈련이 조건부로 중단됐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름을 바꿔서 따로따로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해외 미군을 신속하게 배치하는 훈련, 그죠? 이렇게 했고, 그 아까 키 리졸브 훈련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워게임 이런 걸 해서 축소된 형태로 진행돼 오다가 따로따로 진행돼 오다가 요번에 이제 이게 통합이 되면서 전면전으로 했다는 거. 한미 연합 훈련의 명칭 변경을 보게 되면 을지, 그죠? 을지는 북의 비정규전에 대응하는 그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 그죠? 그리고 그거를 지휘하는 그 한미연합사 이런 훈련이 돼 있다는 거고 이런 것들이 쭉 해왔고 이제 최근에 이제 자유의 방패 훈련이죠. 자유의 방패 훈련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네. 네. 지금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그 반중국, 중국과의 경제 전쟁 이어받아서 대만 등의 군사 분쟁을 심화시키더니 이제 결국은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러시아와 이제 대립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세계 대전의 위험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했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면서 북이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방조 아래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계대전은 지금 우크라이나와 한반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 게 구체적인 징후가 보이지 않는데 이번에 그 한반도에서 세계대전 그것도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징후 실제로 각각의 미국과 한국, 일본, 쿼드, 인도, 호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북 이 양 진영이 서로 동맹이 돼서 양측이 서로 전쟁 시나리오를 실제로 상대방에 대해서 하는 그래서 그 모의 전쟁이 아니라 실제로 무기를 동원해서 상대방을 겨냥하는 이러한 핵 전쟁의 전 단계로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긴급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대립을 심화시킨 이후에 이제 아시아에서도 이제 중국을 겨냥해서 대만과 한반도에서 긴장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닷새간 동안에 한국과 일본을 순방하면서 주 목표는 중국이 되겠죠. 우크라이나는 주 목표가 러시아라면 이번에 바이든의 그 아시아 순방은 중국이 이 목표가 되고 이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핵 무장을 하고 있는 북도 같이 이제 목표로 삼으면서 한국을 거기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도를 포함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면서 북을 그러한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요번에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방한을 해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미 오산의 항공우주 작전본부를 방문했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반도 차원이 아니라 우주 차원, 즉 다시 말하면 광역 전쟁, 주로 ICBM과 관련되겠죠. 이 광역 전쟁을 전제로 한 거라서 북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그러한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첫 번째 그 방문지가 한국이 되겠죠. 왜냐 한국은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첫 번째 총성이 터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과 윤석열의 공동 성명이 21일 날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보듯이 바이든은 핵과 미사일 모든 종류의 그 전략 무기를 동원해서 북을 포함하여 러시아와 중국과 어떤 전쟁에 대비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핵이라는 거는 말로도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건데 이와 같이 공동 성명에 이와 같이 이 말을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윤석열이 그 북에 대해서 핵 실험이나 ICBM 발사를 할 경우에 미국에게 전략자산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는 이러한 것을 함으로써 한반도에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고 또 러시아, 중국, 북을 중심으로 한 이 양측의 전쟁을 한반도에서 시작할 그런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간 그 바이든이 이제 그 4개국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이 쿼드 4개국 정상회의와 그다음에 쿼드에 속하지 않은 한국과 별도로 함으로써 결국은 쿼드 4개국이 아니라 5개국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을 대항하는 동맹을 한 거고 이 동맹은 단순히 군사 동맹이 아니라 경제 그리고 기술 동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향후에 전방위적으로 주로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하겠다. 그리고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바이든이 그 무력 군사를 동원해서 중국과 직접 전쟁을 하겠다는 예스라는 발언을 했다는 거죠. 이것도 전에 있지 않은 되게 공격적인 그러한 발언입니다. 북이 원래 그 바이든이 한국에 있을 때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쿼드가 종료됐을 때, 쿼드가 종료된 이후에 이세 차례에 걸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북의 대응도 단순히 북이 미국이나 한국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쿼드라는 즉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 이러한 겨냥해서 러시아와 중국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군사 동맹이 북, 중국, 러시아 사이에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 발사한 미사일은 장거리 미사일과 단거리 미사일을 동시고 둘 다 핵 폭탄이 적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장거리 미사일과 단거리 미사일을 동시에 그 핵무기를 힘으로써 미국, 그다음에 일본, 한국의 주한미 기지에 동시에 핵무기를 타격을 함으로써 미국이 또 한국이 이거에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유격이 불가능하다는 것, 그러한 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역시 마찬가지로 주로는 쿼드에 대항을 해서 그 일본 열도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일본에 경고를 보냈고 마찬가지로 보조적으로는 그 그죠? 한국에 대해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가 공동으로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건 그 폭격기 공군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 군사 훈련을 하고 미사일 부분에 있어서는 북이 한국과 일본, 미국을 동시에 타격하는 이러한 훈련을 함으로써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양 진영이 이러한 그 대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한국에 있어서는 무더기로 독도 인근에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무더기로 들어왔다는 거고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만약에 미국과 중국의 양 진영이 전쟁을 할 경우에는 그 한국과 일본 특히 그 한반도를 무대로 해서 이 전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 전쟁은 결국은 핵전 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한국의 대응,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이 보게 되면은 이러한 양 진영의 세계대전, 결국 동북아에 있었을 때는 세계대전인데 결국은 핵전쟁인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은 거기에 대한 심각함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러한 전쟁의 위험을 확대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은 북이 핵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전에 한국과 미국은 동시에 선제 타격의 의미로서 24일 날 동시에 한국과 미국이 미사일 발사를 했다는 것이며 25일에도 또 언론에 의하면은 발사를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한국과 미국은 전략 자산을 동원해서 무력 시위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그 전략 자산을 정기적으로 이 한반도에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F-15 전투기가 북을 대규모 폭격하기 위해서 훈련해서 대규모 편대가 그 이륙 직전까지 훈련하는 이런 엘리펀트 워크를 실시를 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보도에 의하면은 대통령실에 의하면은 북이 제7차 핵실험을 준비해서 기폭 장치를 작동했다는 건데요. 이것들은 뭐냐면은 핵을 소형화해서 그거를 폭파시키는 것을 소형 핵폭탄이 폭발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전술핵이 를 보여줌으로써 그 미국에 대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 한국은 주로 이제 그 주한미군 기지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단거리 미사일로 또 일본에 대해서는 중거리 미사일로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 이러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트럼프 시대의 그 핵전쟁은 큰 버튼, 작은 버튼에서 말 전쟁이었지만 지금의 한반도를 주변으로 이루어진 그 핵전쟁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상대방에 대해서 쏘진 않았을 뿐이지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폭격기와 그다음에 핵실험 그리고 여기에 다양한 또 그 선제 타격 이런 것들을 주고받음으로써 실제 핵전쟁 세계대전 직전까지 이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태도를 봐야 되는데 미국의 바이든은 특별한 묘수가 없습니다. 그 북에 대해서 대화를 구걸하고 있지만 북이 제재를 일부 완화하지 않는 한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은 이런 강경한 태도로 인해서 미국은 사실상 현재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중국을 통해서 북의 핵무기를 철폐하거나 북의 핵실험을 저지하는 것이 이미 실패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대립함으로써 그렇게 된 거고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대립함으로써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그 북의 핵실험이라든가 핵무장에 대해서 사실상 그 방관하고 유엔에서의 제재에 동참할 그 가능성이 없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북에 대한 전방위적인 제재가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인해서 미국의 제재가 실효성이 없게 된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5월 12일 날에 하원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을 평가하는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이 청문회에 나온 사람들은 존 박이라든지 스미텔이라든지 이성이라는 사람들인데요. 전부 다 그 한국계입니다. 한국계. 전반적으로 한국계의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협상을 얘기하보다는 미국의 강경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은 주로 이제 그 백인 전문가들이 하고, 그다음에 북과의 협상이 아니라 북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하자는 프로파간다, 선전적인 차원에서는 한국계 전문가들이 하는데 이날 한국계 전문가들이 출동했다는 거, 미국계 전문가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이제 백악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지금 현재로서 북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외형상 강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들은 그 이성윤 박사의 입장에서 보듯이 이성윤 박사는 북에 대한 제재가 부족하다. 과거 쿠바나 베네수엘라나 이란에 비해서 북에 대한 제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서 아직도 북에 대해서 제재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더욱 강경한 제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제재 사유에서도
인권이라든지 기타 그 북의 행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수미트레도 역시 마찬가지로 북에 대해서 강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히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까지도 북의 제재에 대한 명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 박도 역시 이제 같은 취지지만 다만 약간 다른 점은 이러한 그 제재 일변도가 북으로부터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되고 미국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받고 있는 북의 핵실험 중단 이러한 것들을 유리하기 때문에 최소한 제재를 유지하되 일부 제재를 완화시켜서 북의 핵실험 중단이라는 이러한 전술적 목표를 가지기 위해서 일부 제재를 완화를 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된 이러한 그 3차 대전 핵전쟁의 위험성이 실제로는 우크라이나보다는 오히려 일본과 한반도, 특히 대만에서 오히려 더 가시화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은 트럼프의 그 반중 노선을 이어받은 바이든이 갑자기 우크라이나에서 반러 노선을 강화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에 대해서 그래서 북중러를 반미 전선으로 묶어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면서 바로 중국과 러시아, 북 그리고 미국, 일본, 한국이 충돌하는 이 한반도가 바로 세계대전과 핵전쟁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그 전쟁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트럼프 시대와 같이 극적인 타협으로 갈지 아니면 실제 전쟁으로 갈지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한반도와 대만에서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양 진영의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현재 한반도에서 반전 평화나 이러한 정책을 시행할 능력과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에서 노동자 민중의 반전 평화 운동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미국의 그 작전 계획에 따르면 한미 군사훈련은 사실은 훈련이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저강도 전쟁이라는 거죠. 이제 북을 바로 공격할 수 있는 전 단계, 북 근처에서 훈련을 하죠. 북 근처에서. 그래서 북 근처에서 훈련을 하다가 바로 북을 공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훈련과 전쟁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북의 입장에서는 이걸 전쟁 상황인지 훈련 상황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전쟁에 준하는 상태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제 작전계획 5030인데요. 북의 군사 자원을 고갈시켜서 군사비를 많이 쓰게 만들어서 경제 발전을 못하게 하는 거죠. 또 북의 동요나 주민들의 공포를 유발시켜서 북의 체제 피로도를 증가시키는 저강도 전쟁이다. 군사훈련은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라 북 근처에서 하는 군사훈련. 바로 전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군사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 이제 정찰기를 북한 영공에 근접 정찰시키는 거. 그래서 이제 북한 공군기들이 에, 대응하고 추격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 연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 제재를 받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비행기용 연료 같은 거는 이제 매우 비싸죠. 이런 것들을 계속 낭비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갑자기 기습적인 군사훈련을 함으로써 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북으로 하여금 전쟁 상황으로 오판하게 만들어서 이제 전쟁에 대비해야 되겠죠. 전투기들을 뭐 출격을 준비시킨다든지 군인들이 이제 벙커 하나 DMZ에 있는 군인들이 벙커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든지 그래서 숨어서 비축한 뭐 전쟁용 식량이라든가 식수 각종 군사 자원을 고갈하게 만든다. 과거에 팀스피트도 그랬고 이제 올해 3월 13일 날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는데 사단급 상륙작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원산 등을 가정한 대규모 상륙작전을 실시해서 이제 북을 침공하는 훈련이죠. 이런 거를 실시를 해서 북으로 하여금 대응하게 만든다.
북은 이제 재래식 무기가 열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군사훈련은 군인을 동원한다든지 전투기를 동원한 이런 군사훈련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북은 이제 군사훈련에 대해서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가 거기에 보복하겠다. 즉 보복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 작게 5030에는 또 함께 이제 저강도 전쟁의 일환으로서 총성 없는 전쟁, 해커죠. 금융만 교란, 그다음에 허위 정보 전파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과거에는 이제 그 미국이 이제 그 독일이나 일본으로 상대를 해서는 서로 말하면 이제 뭐그 유조 집회, 그죠? 유조 집회 이런 것들도 대부분의 공작기관, 정보기관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CIA나 국무부가 이제 그 주로 탈북자들이 하는 대북 풍선에 돈을 주죠. 이 탈북민들이 이제 그 풍선을 보내는데 겨울철에는 국으로 날아가지도 않는데 풍선 보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돈을 받는답니다. 먹고 사는 생계형 대북 풍선도 선전 사업, 즉 저강도 전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군사훈련은 저강도 전쟁인데 실제로 전쟁 상황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텔스, 레이드에 이제 잘 잡히지 않는 이런 전략 무기로 이제 북한 영공을 실제로 침공하기도 한답니다. 반면에 이제 스텔스 기능이 약한 뭐 B-52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은 북의 방공망 바깥에서 활동을 합니다. 북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비행기를 요격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 가운데 사거리가 가장 긴 게 약 250에서 300km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북의 비무장지대에서 250에서 3km 바깥에, 그죠? 그 바깥에서 이러한 전략 무기를 가동을 합니다. 이 전략 무기는 250에서 300km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그죠? 북을 요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북의 미사일이 다다를 수 없는 공중에서 미국의 전략 무기들은 평양을 공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은 뭐 과거에도 현재도 그렇고 항행의 자유, 공해, 그다음에 그 영공이 아닌 곳 이런 거죠. 이런 걸 말하면서 영해나 영토 근접까지 가까이까지 가면서 항행의 자유다. 영토만 안 건드리면 영공만 안 건드리면 그 근처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영공이나 영토 영해 근처까지 가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그걸 침범합니다. 이러면 또 전쟁을 유발하기도 하죠. 베트남 전쟁의 통칭만 사건이다 이런 거죠. 이런 그런 전쟁을 유발. 실제 무력 충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중앙정보국에서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은 블랙버드, SR-71 블랙버드 겁니다. 이것이 소련에서도 소련 영공을 침공해서 촬영하다가 격추됐는데요. 북에서도 여러 번 영공을 침해했다는 게 CIA가 또 공개한 내용입니다. 이건 아주 고공이기 때문에요. 지상 20km 이상에서 날아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북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로는 요격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도 이제 요격하는 신용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미사일은 발사했지만 매번 실패했다는 거고. 바다도 마찬가지죠. 1968년 푸에블로호가 영해를 침범했다고 해서 교전 끝에 납부했죠. 미군 한 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1969년에는 정찰기가 영공 침해를 이유로 격추당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경우에는 이런 푸에블로라든지 이런 정찰기가 영공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지금 미국은 영공 근처는 같지만 영공을 침해하지 않은 항행의 자유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CIA 문서 공개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미국이 북의 영공이나 영해를 매우 근접하게 간 건 사실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 경계를 넘었다는 어떤 그 뭐랄까요 추정 그런 배경적인 사건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북이 드나드는 이제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투기 중 가장 대표적인 게 F-117 라이트 호크 밤이죠. 매네 야간에
밤, 그죠? 야매. 한밤중에 뭐 매라는 뜻인데 밤에만 활동한답니다. 이 자산을 비밀 무기라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스텔스라서 영토에 은밀하게 침입해서 지하의 견고한 표적을 레이저로 유도하는 이제 벙커버스터, 지하 기지 폭파죠. 이걸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텔스가 뛰어나고 기존의 F-35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죠. F-35는 일정한 통상적인 그 레이더 스텔스 기능이 뛰어나지만 어, 정밀한 레이더는 이제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이트호크 F-117을 계승한 전투기가 랩터 F-22인데 이것들은 이제 작은 새 정도로만 잡히기 때문에 고성능 레이저를 켜지 않으면 아예 잡히지가 않고 고성능 레이더를 켜면은 작은 새 정도로 잡히는데 이 고성능 레이저를 작동시키면 돈이 많이 들어가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북에서도 평상시에는 잘 안 켜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스텔스 비행기가 침투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걸프전에서 이제 이 스텔스 전폭기가 42대나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에도 이제 대비하고 있는데요. 2005년에 그 15대가 그 군산 그죠? 기지에 배치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만들어진 이 비행기 나이트호크는 59대로 이 중 7대가 추락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너무 비싸고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서 2008년에 퇴役을 했고 퇴역했습니다. 그게 계승한 게 F-20인데 근데 F-20이나 F-35는 벙커버스터 지하 기지를 파괴할 수 있는 이런 대형 폭탄을 달 수 없기 때문에 그죠? 달 수 없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아마도 사실상 취역한 것이 아닌가 F-117 나이트호크가 2019년에 캘리포니아주 사격장에서 공동으로 F-16과 공동으로 훈련한 게 밝혀졌고요. 올해 에비, 에비에이션 리스트 비행지에서 미 공군은 향후에 이 나이트호크를 10년 동안 더 운영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스텔스 기능이 뛰어난 폭격기이기 때문에 정밀 폭격, 핀셋 폭격, 쪽집게 폭격에 그 적절하기 때문에 아마도 다시 운영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관련된 이 기사가 나온 거죠. 10년 동안 더 사용한다. 이 F-17은 이제 스텔스 기능이 뛰어나서 과거 한미 군사 훈련 중에 수차례 이제 그 북의 영공을 들락날랐다고 합니다. 일본의 극우 잡지 이 사피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2005년이죠. 2005년에 아까 보니까 비행기 그죠? 2005년 5월에 F-117 15대를 한국에 배치했는데 갔죠. 그 6월이니까 그 다음 달이겠네요. 그래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머물고 있는 특각 상공에 출격시켜가지고 일부러 위협하는 거죠. 급강하와 급상승을 반복하도록 했다는 거죠. 한밤중이겠죠. 한밤중이고 이게 통상의 레이더를만 켜놨다면 북에서 감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거를 이제 실제로 그죠? 전쟁, 전쟁 상황인 것처럼 인식해서 긴급 사태, 그래서 공포심을 불어주는 거다. 그런데 이 기사가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04년 일본의 문해 춘추도 똑같은 비슷한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즉 F-117이 자주 북한 상공, 평양 상공을 들락날락한다는 거죠. 그런데 마이클 드리스콜 데이가 2008년 에어포스 타임즈의 인터뷰 기고를 통해서 자기가 F-117을 조종하면서 2007년에 북조선 영공을 휴적고 다녔다. 휴적고 다녔다는 건 아까 말한 거 이런 게 비슷한 거겠죠.
일부러 그 공포심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급강과 급상승을 반복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 요격할 수 없는, 그죠?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밤중에 이런 위협적인 행위를 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북조선은 경비 문제로 고성능 레이더를 비상시에만 작동한 걸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설사 고성능 레이더를 켜놨다 하더라도 작은 새 정도로 인식되기 때문에 실제로 파악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영공 침입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항의하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북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인정하는 게 난처하다. SR-71 블랙버드가 영공을 침범했을 때는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평양 상공이 뚫렸다는 것들을 인정하고는 하고 있지 않다. 이분이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비행사입니다. 자기가 평양 상공에 갔다는 마이클 드리스콜 데이죠? 이 데이. 이분의 이력인데 이분의 이력을 보면 어사인먼트 배치죠, 배치. 여기 보면은 2006년 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그 F-117, 그죠? F-117 조종사네요. 그것도 인스트럭터 파일럿이면은 어, 뭐랄까 교육, 그죠? F-17 교육, 그죠? 조종 교육 음, 실제로 운영했다는 거. 이 뒤에 보면 이 사람 말이, 그러니까 2007년 기간이 맞죠? 그래서 어, 사실상 신빙성이 있다. 맞을 거라는 거죠. F-117이 평양 상공을 들랑달랑하고 평양을 위협했다는 걸. 이 기사에 따르면 F-117이 2008년에 퇴役한 이후에는 F-22가 북조선의 영공을 침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2007년 자유아시아 방송이 인용한 거에 의하면은 홍콩 공화TV 보도를 인용했는데 그 보도에 따르면 F-22 전투기 8대가 괌 기지를 떠나 일본 상공에서 공중급유를 한 다음에 북쪽 영공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괌에서 출발해가지고 논스톱으로 북의 영공까지 들어갔다 나왔다. 이 보도의 취재원은 이제 대만 삼군대학의 교관 송정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의하면 이제 F-22 전투기가 이 평양이나 북에 들어가서 전쟁이 나면은 자기들이 이 타격할, 그죠? 타격할 목표는 그 목표물을 확인해 가지고 그에서 모의 공격을 시도했다는 거죠. 모의 공격.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 엄청난 속도의 비행기를 뭐 격추시키기 어렵다. 더군다나 한밤중에. F-22 전투기는 이제 방코 델타 아시아 북에 자금을 묶어놓은 은행인데 여기에 대한 합의 2007년에 됐는데 이 합의 이후에도 일본에 12대가 전진 배치되었다는 거죠. F-22가 미 본토 이외의 장소에 배치된 이때가 처음이죠. 통상적으로는 괌에 18대가 전진 배치되어 있고 그래서 유사시에 공중급유를 받아가면서 초음속으로 무착륙 B2 스텔스 포크가 훨씬 빠른 시간에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 그래서 어, 미국이 북을 공격할 경우에는 F-22라든지 아니면 뭐 혹은 F-117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먼저 레이더망을 피해가지고 뭐 북에 사령부가 있는 곳, 그죠? 아니면 뭐 미사일 사령부, 핵미사일 사령부 이런 데를 최우선적인 전략적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는 3월 13일에 그 육해공군이 동원되는 이제 한미일 일본과는 이제 그 해상에서 군사훈련이 그 예상되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했는데 또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바다에서는 이제 한국군과 미군의 해병대가 되겠죠.
사단급 상륙 작전, 그래서 원산 같은 상륙 작전이죠. 평양을 점령하기 위한 이러한 사단급 상륙 작전이 거의 전면전 훈련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 이제 미국이 이제 이렇게 전면전 상황을 만들어 놓고 전략 무기를 동원해서 이제 북을 위협을 할 거다. 그렇죠? 그래서 뭐 P-52란 이런 것들은 후방, 북의 미사일에 도달되는 후방에 놓고 스텔스 기능이 뛰어난 것들은 아마 북에 좀 더 가까이 갈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당연히 북은 이제 최근에도 똑같은 그 대응을 보여주고 있죠. 재래식 무기로 한 대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겁니다. 항공모함을 가정을 하고 항공모함용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이런 거죠. 주한미군 공군 기지, 어, 전략 무기를 배치한 뭐 군산이라든지 오산이라든지 이런 공군 기지를 목표로 해서 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훈련, 똑같은 사거리에 있는 방향은 다른데 똑같은 사거리의 어떤 특정 지점에서 쏘면서 자기들이 보복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그래서 실제로 서로 상대방의 쏘지는 않지만 마치 전쟁 게임을 실탄을 놓고 실탄 사격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어느 쪽의 실수나 오판이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는 거죠. 지난번에 어디서 강릉인가? 강릉에서 그 한국군이 미사일을 발사했죠. 북에 대응하다. 근데 미사일이 거꾸로 가가지고 시 근처에 떨어졌답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뭐 이제 그게 뭐 DMZ 이후로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미사일의 상황에 대한 오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군사훈련이라는 게 북 근처에서 일어나는 한미 군사훈련이라는 거는 사실은 바다도 마찬가지죠. 말이 군사훈련이지 북을 공격할 수 있는 전 단계. 군사훈련을 시켜놓고 바로 전쟁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전쟁과 구별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대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저강도 전쟁이다. 그래서 이러한 군사훈련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무감각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사실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